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스코에서 현재 데이터 센터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최우영입니다. 마지막 세션인데요. 여기 트랙이 아마 조금 더 방이 작을 겁니다. 그래서 경품을 타시는 데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쪽이 7, 이쪽이 3 정도 됩니다. 예. 오늘 오전에 사실은 저희가 컨테이너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희 커트니 부사장님이나 또는 구글 쪽에서 오신 클라우드 사업을 총괄하시는 분도 역시 시스코와 협력을 맺는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들, 그리고 특히 쿠버네티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스코가 앞으로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하고 함께할 컨테이너 솔루션이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컨테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또 실제 데모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전에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실제 시스코가 이야기하는 도대체 엔터프라이즈의 컨테이너가 무엇인가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카스라고 합니다. 맥주의 카스가 아니고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엔터프라이즈에서 개발자와 운영자가 동시에 이 플랫폼을 관리와 배포 그리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한 출발점을 시스코는 시스코 컨테이너 플랫폼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페이지 1에서는 저희는 저 앞에를 잠깐 넘겨요. 페이지 1에서는 VM웨어 환경에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끔 시켜놨고요. 페이지 2에서는 베어메탈 또는 흔히 말하는 바닐라 버전이라고 하는데 바닐라 버전에 ESX에 바로 올려서 쓰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리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좀 더 다양한 환경,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가지고 쿠버네티스를 올려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CI/CD 모델을 구성하시는 환경 하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에서 팟으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구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엔터프라이즈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얘기 굳이 많이 드리지 않더라도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전체의 헤게모니, IT 안에서의 헤게모니나 중심축들이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이나 컨텐츠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고요. 여기서 더 나가서 말 그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들이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컨테이너 서비스로 많이 흘러간다는 게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나오는 이유는 기업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현업이라는 거고요. 이 현업의 목소리들이 IT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주로 상대하는 만나 뵙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끔씩 엔터프라이즈 조직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회사들이 IT 자회사를 만들거나 또는 IT 전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큰 고객들을 만나보게 되면 오히려 현업 안에 다시 IT 전문가들을 수용하는 조직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현업을 만나면 IT 트렌드에 대해서 그다지 민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IT 전문가들보다 현업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IT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이 IT 기술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벤더나 또는 IT 전문가들에게 코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현업들이 개발자들한테 요구하는 환경들도 빠르게 비즈니스에 얼라인할 수 있도록 배포와 개발 텀들을 좀 더 단축시키기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실제 인프라 안에서는 그것들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비즈니스는 기다려주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현업 역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현업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개발자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개발자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인프라 팀하고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보죠. 바로 섀도우 IT입니다. 개발자와 현업들이 우리 회사의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를 지키지 않은 상태로 바로 AWS나 애저나 기타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들에게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법인카드를 긁어서 부서 비용으로 떨궈버려서 실제 거기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프로덕션까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회사 누구도 태클을 걸거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첩성 이꼴 비즈니스, 기업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운영이나 IT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한번 보면 비즈니스를 6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무엇인가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비즈니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IT 인프라팀과 운영과 기획과 개발자들 현업까지 나타나서 서로 간의 책임을 공방을 벌이거나 서로 책임 회피하는 경우들을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거죠. 내가 개발 배포하고 통합하고 실제 다시 테스트 품질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인프라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 또는 역으로 프로젝트 공기가 너무 짧았다.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우리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발자들 안에서도 지금 현재와 같은 빌드 구조나 배포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들도 하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넘어가기 위해서 실제 개발과 현업에서는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까요? 저는 최근에 그 인터넷 기업이나 또는 글로벌 벤더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시스코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조직이 커지면 팀장 밑에 인원이 많아지면 조직이 둔해지고 마찬가지로 IT 인프라나 개발을 내놓는 플랫폼들도 너무 커지면 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는 인터넷 기업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피자 시스템이잖아요. 한 팀이 피자 2판을 먹어서 배고플 정도가 되면 무조건 팀을 쪼개라. 그래야 훨씬 더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직 중에서 투피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얼마나 되십니까? 보통 팀장 밑에 40명, 50명씩 거느리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IT도 똑같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드웨어 인프라도 똑같고요. 심지어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셀 아키텍처를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모델들이 자꾸만 보이죠. 데브옵스, 옵스 데브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틀린 말이고 오퍼레이터가 개발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개발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운영에 깊숙하게 참여를 해서 실제로 인프라 디자인할 때 기획자로 등장을 해서 멘토처럼 역할을 하는 경우도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관계들이 조직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배포 CI/CD 모델 자체를 이제 더 이상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배포하고 통합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배포하고 통합합니다. 이걸 6개월 단위가 아니라 정말 일주일 단위, 며칠 단위로 해보겠다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고 이 모델링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AWS 행사나 또는 애저 행사하면 거의 구름 관중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선진 사례 본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어떤 아키텍처를 쓰고 있는지 API, 게이트웨이가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이야기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배우기 위해서 모두가 지금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제 선택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AWS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 강자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가장 많은 고민들이 뭡니까? 정말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라는 겁니다. AWS 선택이 맞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셨던 이야기들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드웨어 벤더 종속 얘기했잖아요. 이제 더 무서운 종속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AWS 애저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드웨어는 어떻습니까? 2차 프로젝트에서 걷어내버리면 돼요. 어차피 오픈도 아닙니다. 표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따지면 OSPF, ERGRP 또는 스태틱, 스페인툴이 지원만 되면 시스코에 익스트림 섞어서 쓰셔도 상관없고요. 주니퍼 섞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AWS 거대하게 우리 인프라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야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새로운 형태의 개발 플랫폼 또는
혁신적인 플랫폼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컨테이너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오늘 오전 세션에 자세히 들으셨으면 구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지만 100% 오픈소스고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고, 구글의 쿠버네티스는 AWS에서 동작하고 각종 리눅스 플랫폼에서도 동작하고 심지어는 애저나 기타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동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특히 CI/CD 모델을 가져갔을 때 쿠버네티스나 또는 도커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구글 트렌드를 한번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 축이 vSphere, 즉 VMware에 대한 검색 키워드 숫자들입니다. 오른쪽에 밑에 축을 보면요,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쭉 흘러가서 2016년, 17년도까지 클라우드나 가상어 검색어 순위와 키워드 숫자들입니다. 그럼 실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관심의 트렌드를 보이냐면, 오픈스택과 vSphere가 쭉 올라가다 지금 꺾이는 추세로 2016년도부터 나오고요. 키워드 검색들이 올라가는 노란색 그래프하고 녹색 그래프가 나오는데, 노란색 그래프와 녹색 그래프가 뭐냐면 쿠버네티스하고 서버리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주변의 이웃, 우리 주변의 조직들이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클라우드에 관련돼서 조사를 해보면 이 쿠버네티스 그렇게 좋으면 가져다 쓰면 되는데 왜 안 쓸까? 주변에 훨씬 많아야 되는데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저렇게 열광을 하는데 왜 안 쓸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쿠버네티스를 올리는 메인스트림이 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도커죠. 도커나 컨테이너를 주로 올리는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은 지금 현재 거의 어디로 귀결되고 있냐면 쿠버네티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도커 스웜도 있었고요, 메소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지만 최근에 주위에서 들어보시더라도 전부 쿠버네티스로 연계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인데, 하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쓰고는 있지만 또 하나는 이거를 다시 한번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트라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이 데이터나 개발 플랫폼을 클라우드에서 쓰기도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 집 안에서 쓰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내면적에서 다 갖추고 있다는 건데, 다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쓸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픈소스가 한두 개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리눅스 플랫폼이고요, 도커를 사용을 하며 베어메탈을 쓸지 또는 가상화 플랫폼을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설치를 해보니까 최근에는 좀 나은데 설치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걸리는 것도 많고 계속 하다 보면 에러 떨어지는 것도 많고, 이미지 관리에서부터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쓰기에는 만만치 않은 기술적 과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진입하기 전에 허들이 너무 높아서 인프라가 됐든 개발자들이 됐든 진입하기가 컨테이너에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고민되는 거죠. 다시 서버리스를 GCP로 옮겨야 되나? 그냥 AWS에서 매니지드 서비스 해준다는데 그냥 그거 쓸까? 라는 얘기들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네트워킹의 비저빌리티가 더 떨어집니다. 가상화는 vSwitch라도 있지만 얘는 더더욱 숨깁니다. 이 안에서 NAT, PET도 돌리고요, 프라이빗, 퍼블릭 네트워크가 별도로 존재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 인프라팀에서는 도저히 이 비저빌리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성 자체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개발자들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가상화가 아니고 실제는 리눅스의 베어메탈을 쓰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보안 문제로 인해서 권한에 대한 문제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경험들을 이미 하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펙트라나 또는 멜다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주로 나왔던 게 뭡니까? 도커나 컨테이너 플랫폼 쓰는 경우에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거꾸로 ESX 플랫폼에 VM을 올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취약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스토리지는 어떻게 쓸까요? 센으로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 환경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션을 한다거나 이동을 하거나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를 쓰기가 현재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첩성과 또는 이동성들을 보장을 하지만 거꾸로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쓰기에는 말 그대로 프로덕션보다는 왠지 개발 환경에서만 적합한 솔루션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허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설치가 쉽지 않다. 또 하나는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나 보안이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에서 꼭 갖춰야 될 기술적 동목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럼 시스코는 하는 일들이 뭐냐? 사실 전략적 만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구글이 수많은 벤더들이 있는데 시스코와 손을 잡고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쿠버네티스를 들고 오려고 하는지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미 앞선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네트워크, 보안, 스토리지에 대해서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친숙한 벤더를 찾은 거고요. 거꾸로 시스코는 가상화 솔루션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나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인프라 사이드에서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쿠버네티스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둘 간의 이익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둘 간의 기술적 과제라든지 시장에서 내놓을 메시지들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구글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좀 약하니까 그런데 쿠버네티스는 인기를 끌고 있으니 구글은 GCP를 특히나 쿠버네티스를 밀 거고요.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에서 나름 네임밸류가 있는 강자를 찾았을 거고요. 거꾸로 시스코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하고 싶은 매개체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테이너 플랫폼들을 통해서 시스코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열심히 하고요. 구글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열심히 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종점에서 만나고 싶은 겁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첫 번째 허들부터 넘겠다라는 게 시스코의 생각입니다. 시스코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시스코가 오픈소스를 어느 정도 소유를 하고 상용으로 뒤흔들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OS 자체는 우분투 리눅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돼 있고요. 100%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스를 가져다가 쓰거나 시스코가 튜닝을 해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구글의 쿠버네티스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고 1점대 버전에서는 1.10이 이미지 빌드가 돼서 여러분께 배포가 되고 이거 설치하기 쉽게 설치 과정들을 단순화시켜 놨습니다. 이따가 데모로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최적화, CCP는 구글의 현재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는 구글의 GCP 플랫폼에 오리엔티 되어 있는 게 시스코의 컨테이너 플랫폼입니다. 더 나가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VM 말고 그럼 순수하게 네이티브하게 베어메탈, 리눅스만 올려서 쓸 수 없겠냐? 이것도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VM을 다 걷어내고 베어메탈 기반으로 가면 안 되냐? 또는 이런 도커나 컨테이너 솔루션들이 결국은 VM웨어나 또는 KVM이나 하이퍼 V와 같은 솔루션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갔을 때 핵심이 돼서 앞으로는 가상화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대부분의 조사 자료나 또는 실제 프로덕션에 들어가거나 운영하시는 사례의 80% 이상은 베어메탈이 아니라 VM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드웨어 디펜던시와 하드웨어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지금도 설치하기 어려운데 베어메탈에 이걸 올려버리면 더더욱 관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어떻게 가느냐? 엔터프라이즈는 그냥 ESX 위에 올린다거나 또는 KVM 위에 올려서 가상화해서 인프라는 좀 더 빠르게 프로비저닝을 해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게 현재 대부분의 쿠버네티스를 쓰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시스코 구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도커 또 쿠버네티스의 구조입니다. 제가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첫 번째 세션을 ACI의 리프 스파인 아키텍처 또 컨트롤러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설계를 해드렸는데 그림이 굉장히 유사하죠. 사실 점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인프라들은 융합이 되어 있고요. 아키텍처마저도 굉장히 유사하게 갑니다. 위에 보시는 두 개가 마스터라고 하는 컨트롤러고요. 밑에 보는 노드라고 하는 녀석들이 실제 데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예전에 마치 컴퓨팅 노드와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 오케스트레이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사용하시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로그나 또는 스토리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네트워킹을 어떻게 쓰는지,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시큐리티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하시려면 개별적으로 오픈 소스 구에다가 이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VXLAN 구현해서 쓰셔야 돼요. 이 안에서 나트도 돌려야 되고 PAT 돌릴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안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확장을 하거나 좀 더 파드 단위로 쪼개서 쓰시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버레이가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하드웨어에서 쓰는 오버레이 VXLAN을 가져다가 여기서 쓴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두 번째로는 오늘 라이브 데모에서도 제가 HA 프락시를 보여드렸지만 로드 밸런싱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로드 밸런싱 문제에 대해서 엔지닉스에서 제공하는 오픈 소스를 가져다 쓸 텐데 이것도 구축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라이프 사이클 인증 관리 문제까지 등장을 합니다. 프로덕션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스토리지 어떻게 붙일 거냐, 로컬 스토리지 붙일 거냐, 외장 스토리지 붙일 거냐, 그 외장 스토리의 안정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익스터널 네트워크는 어떻게 붙여갈 거냐, 이런 문제들 복잡해지니까 어떡합니까? 그거 난 너무 복잡해. AWS로 갈 거야? 애저로 갈 거야? 또는 그냥 파드를 물리적으로 딱 할당을 해줘서 서버 한 대에서 알아서 만들고 이미지만 가져다가 레파지토리에 집어넣든지 나스로 붙이든지 거기다 그냥 넣어서 알아서 해. 이런 문제들로 가니까 확장성은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말 그대로 인스톨러 형태로 만들어서 시스코가 구성하시기 쉽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안에 시스코가 몇 가지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구글의 컨테이너 플랫폼은 건드리지 않은 채로 그 외형적인 부분들을 시스코가 도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밑에 깔리고 있는 것들은 물론 이거를 ACI를 쓰시든 또는 오픈소스의 컨티브를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선택으로 인스톨러를 하실 때 나는 시스코가 배포한 VX라는 소프트웨어를 쓸 건지 또는 ACI를 가지고 계시면 ACI를 선택을 하면 얘가 자동 설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위에 플랫폼을 현재는 하이퍼플렉스의 VM웨어가 올라가 있는 플랫폼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걔가 그거를 보고 자동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쿠버네티스와 붙이기 위한 API들이 붙어 있는 환경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치가 쉽게 하겠다는 겁니다. 참 우스운 얘기죠. 설치 쉽게 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저거 얘기를 하지? 쿠버네티스를 파드 몇 개만 운영해 보시면 야 이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발자들이 열광하는 데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세션에서 나오는 슬라이드들보다는 제가 뒤에 데모로 구성을 해뒀는데요. 실제 그 데모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는 VM웨어 기반의 하이퍼플렉스 기반에 만들어놨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테트레이션을 잔뜩 올려놔서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잔뜩 보이네요. 요거 말고 위로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의외로 간단한 게 시스코에서 이미지를 하나 배포를 해드립니다. 그 이미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CP라고 하는 테넌트 이미지, 여기 보시면 1.10이라고 되어 있죠. 도커 버전 1.10, 쿠버네티스 버전 1.10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데 시스코가 이미지로 엔터프라이즈용으로 빌드인 시킨 겁니다. 100% 업스트림 버전으로 쿠버네티스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얘를 가져다가 부트스트랩 VM을 만들어서 얘를 키는 순간 이 이미지를 당겨와서 고객이 위저드 버전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당 VM웨어 스토리지, VM웨어 자원 풀에다가 포팅을 하는 방식들입니다. 이거는 한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할 수는 없고요. 이미 설치를 해뒀어요. 설치를 한 포탈을 딱 들어가서 보면 제가 이게 시간이 좀 돼서 빠져나올 것 같은데요. 들어가시네요. 아직까지. 제가 하나를 설치를 해뒀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01이라고 설치를 했죠.
왜 세 개가 지금 3분의 1로 이렇게 딱 보이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마스터 한 개, 마스터는 두 개씩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vCPU 몇 개 줄 건지 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프라 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포탈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유저 인증 받아서. 그러면 개발자나 개발팀에서 내가 들어와서 나는 마스터 2개, 노드 7개를 선택을 하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인스톨을 쭉 하면서 몇 가지 일들을 설치하지 않으시더라도 인스톨러 해서 자동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하나는 엔지닉스 로드 밸런싱을 설치를 해주고요. 또 하나는 VX라는 네트워킹을 자동 설치를 해주고요. 또 하나는 실제 모니터링을 할 스토리지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지를 오픈소스 기반인 프로메테우스를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로깅을 보셔야 되잖아요. EFK까지 자동으로 모두 설치를 해줍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불필요한 툴들, 마치 제가 노트북을 새로 받아서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까는 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일들을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이 일들을 전부 자동화시켜 놔서 고객이, 개발자들이, 우리 내부의 클라이언트들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환경들을 미리 다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그럼 쿠버네티스는 대시보드가 안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실제 해당 시스코가 제공하는 쿠버네티스를 연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접속을 하신 다음에 해당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아까 그 만들어진 그 파드에서 리다이션을 시켜가지고 토큰 값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토큰 값을 집어넣게 되면 쿠버네티스 대시보드가 이렇게 딱 뜹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증받은 사람만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구축해야 되는 이 플랫폼들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새롭게 노드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예를 들면 노드 4개에 마스터 2개예요. 쓰다 보니까 좀 부족해요. 아까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노드 5개를 추가를 하게 되면 VM 5개가 추가가 되면서 하드웨어 베어메탈에서 리소스를 당겨와 가지고 새롭게 컴퓨팅 노드들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거꾸로 여기다 실제 파드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쇼핑몰을 구축을 하거나 우리 개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여기 화면에서 실제 네이티브하게 원래 쿠버네티스를 쓰시는 환경 그대로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 그대로 서비스를 런칭하실 수 있는 방식들을 그대로 가져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장점들을 가져가죠. 하나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음지의 IT 인프라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나쁘게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IT 운영팀이 도커나 컨테이너나 이런 쿠버네티스와 같은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들을 어떻게 쓰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보안,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감사, 그리고 실제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할지에 대한 예측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팀에서는 반드시 들여봐야 될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또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올 하반기 내년부터는 더더욱 이야기가 많이 될 거고, 오전에도 구글에서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 구축 여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잠시 스쳐 지나갔잖아요. 더더욱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할 거고, 도커 플랫폼이나 쿠버네티스 플랫폼은 구글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버전하고 연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럴 때 엔터프라이즈 구축용으로 실제 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서버에 올려서 설치를 좀 쉽게 해보시거나 실제 경험해 보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제가 이 솔루션이 어나운스가 한국에서는 이번 달에 이제 됐는데요. 이번 달 됐을 때 제가 지난달부터 좀 스터디를 좀 집중적으로 해봤어요. 사실 도커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는데 쿠버네티스는 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잔뜩 싸가지고 보다가 이 이지 인스톨러를 가지고 3일 정도 밤샘 작업을 해서 몇 번을 설치를 해봤는데 저는 계속 이걸 하던 사람이라서 그런 멘트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훨씬 공수가 덜 들더라고요. 일단은 그 앞단에서 제가 불필요하게 해야 했던 작업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까 실제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네트워킹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보안에 뭐가 강화를 해야 될지를 작게라도 가상화 환경 안에서 아주 손쉽게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델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훨씬 더 쉽게 구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코가 생각하는 거는 설치가 쉽고 운영 관리가 쉽게 하겠다는 것까지가 시스코가 첫 번째로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이런 도커 환경, 컨테이너 환경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허들부터 무너뜨려야 된다는 게 시스코의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하이퍼플렉스가 페이지 1이고요. 페이지 2에서는 바닐라 버전, 즉 ESX의 네이티브한 버전에서도 이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연말에는 말 그대로 날 서버, 베어메탈 환경 하에서도 이 인스톨러와 이 구축들을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구글하고 어떤 일들을 제일 많이 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네트워킹의 분야에 대해서는 구글은 시스코에 거의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글하고 시스코가 가장 많이 협력했던 부분이 바로 이 스토리지 쪽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스토리지 환경에서 퍼시스턴트, 즉 엔터프라이즈급의 이 구글의 쿠버네티스 이미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락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를 어떻게 하면 아이스카시 환경에 연결해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구글하고 가장 많이 협력을 했고요. 그 부분들을 첫 번째로 하이퍼플렉스 플랫폼에 올려서 현재 ESX, VM 환경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쿠버네티스의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를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네트워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CI와 같은 이런 그 VXLAN 펑션들을 오픈 소스로 개방을 해서 실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쓰실 수 있게끔 했고요. 이지 인스톨러 안에다가 이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위저드 안에서 바로 네트워킹 오버레이를 쓰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ACI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 해당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APIC, 즉 ACI의 정책 서버하고 연동을 해서 이 네트워크의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을 연동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ACI가 제공하게 되는 보안 정책, 컨트랙을 통해서 각각의 파드들, 각각의 서비스들하고 상호간의 보안 서비스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안 장치를 ACI에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 ACI 컨트롤러에 들어가게 되면 쿠버네티스의 이 도커들이 어느 VM들에 올라가서 동작하고 있는지를 노드와 마스터들을 정확하게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 레벨에서는 가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쭉 소개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장벽을 낮추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쓸 수 있다는 자신감들을 가지게 된 이후에 실제 GCP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연동할 방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구글이 역량을 집중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드에서의 컨테이너 서비스들이고요. 시스코는 엔터프라이즈 사이드에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플랫폼은 ACI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티브를 구현하게 되는 거고요. 스토리지 플랫폼들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를 쿠버네티스에 연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하이퍼플렉스 플렉스 드라이버라는 것들을 통해서 블락 스토리지를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안에서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포탈을 자동으로 구축을 해드리는데 그 포탈 서비스들이 실제 CCP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플랫폼은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당장 연동이 되지 않지만 올 연말에 두 개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묶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GCP 플랫폼에 시스코의 CSR 1KV라고 하는 ASR 라우터 버전을 VM 형태로 탑재를 시키고요.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VM으로 올리게 되면 두 개의 GCP와 퍼블릭 클라우드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가 마치 하나의 클라우드 패브릭인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앞에서 클라우드 센터를 얘기하는데 조금 혼돈스러우실 수 있는데 두 가지 옵션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엔터프라이즈급으로 클라우드 센터를 통해서 두 개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 드리고요. 역으로 나는 클라우드 센터가 싫다라고 하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나
현재 구글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시스코의 CCP 플랫폼들을 마찬가지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도록 서로 양사가 이 API를 다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CCP의 핵심이고요. 마찬가지로 GCP 쪽하고의 연계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데모 부스들이 현재 시스코 코리아에도 똑같이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딥다이브하게 들여다보고 싶으시거나 또 내용들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시스코 세일즈 또는 시스코 파트너를 통해서 저희 시스코 쪽에 연락을 주시면 관련된 내용들, 시스코의 클라우드 솔루션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데모와 함께 고객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